늦가을 끝 무렵 한양의 큰 상단에서 자리를 잡은 이준서는 수년 만에 고향 감나무골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삐걱거리는 살인문 너머의 광경은 그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 윤택은 이가 나간 사발에 식은 밥을 말없이 드시고 있었고, 어머니 옥수는 굳은 손으로 마른 누룽지를 쪼개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매달 빠짐없이 보낸 은자는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고, 어머니의 낡은 괴짝에는 준서의 손에 닿지 못한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곁에 서 있던 아내 채령의 손끝이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사라진 은자와 되돌아온 편지들 뒤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그날 준서는 아내 채령과 함께 감나무골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길 양편으로는 거센 바람에 허리가 구부러졌으나 결코 부러지지 않은 늙은 감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가지마다 붉고 묵직한 감이 달려 이름 그대로의 골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말고삐를 느슨하게 쥔 채 천천히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채령을 태운 가마가 따르고 있었고, 가마 뒤편에는 채령의 몸종 하나가 젠걸음으로 뒤를 밟았습니다. 가마꾼들은 채령을 시댁까지 데려다 준 뒤 마을 어기 주막으로 돌아갈 예정이었고, 몸종 한 명만 채령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까? 채령이 창을 통해 낮게 물었습니다. 거의 다 왔소. 준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준서의 가슴 속에는 무어라 이름 붙이기 어려운 묵직한 억압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을 등진 지 어언 수년이었습니다. 채령과 혼례를 올린 것은 준서가 한양 상단에 발을 들인 지 2해째 되던 해였습니다. 채령은 단정한 자태와 빈틈없는 처신으로 준서의 믿음을 얻었고, 혼례 뒤 집안 살림과 안팎의 서찰을 챙기겠다고 나섰습니다. 준서는 매달 상단의 관리인에게 부모님 몫의 은자를 맡겼고, 관리인은 그 은자를 감나무골을 오가던 보부상에게 건넸습니다. 처음 2해 동안 보부상은 은자를 윤택과 옥순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채령이 먼 길이 험하니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 보내겠다며 보부상에게서 은자를 대신 받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채령이 전해주는 부모님의 안부를 믿었고, 아내를 믿었기에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그의 발목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고향으로 돌아오려 한 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생신과 추석을 앞두고 2번이나 길을 나설 채비를 했지만, 때마다 채령은 상단에 큰 거래가 걸려 있다거나 부모님이 오히려 아들의 앞길을 걱정해 내려오지 말라 했다고 전했습니다. 준서는 그 말을 믿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믿었다기보다 바쁘다는 핑계 뒤에 숨는 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먼지 날리는 좁은 길 끝에 낯익은 살인문이 나타났을 때 준서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살인문은 한쪽이 기울어진 채 겨우 버티고 있었고, 담장 곳곳에는 빗물에 씻겨 속살을 드러낸 흙담이 무너진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무성한 잡초가 집 주변을 어지럽게 뒤덮어 오랫동안 마당을 돌볼 기력을 잃은 사람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채령이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나, 채령이 낮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이렇게 되신 줄은 몰랐습니다. 서방님, 진작에 내려오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시선이 아주 잠깐 집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너무 짧은 순간이었고, 준서는 그 순간을 붙잡아두지 못했습니다.
늦가을 햇살과 마른 흙냄새가 뒤섞여 준서의 숨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택은 마당 한켠 평상에 앉아 이가 나간 사발에 담긴 식은 밥을 말없이 드시고 있었습니다. 굽은 등, 하얗게 센 머리, 마디마디 굵어진 손이 눈물이 날 만큼 조심스럽게 사발을 쥐고 있었습니다. 곁에는 옥순이 앉아 마른 누룽지를 손으로 쪼개고 있었습니다. 낡아빠진 행주치마를 두르고 멀리에 검은 수건을 두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밑에는 닭 3마리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모이를 초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어린 시절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질 수 있을 듯 단단하게 보이던 아버지가 이제는 허물어져 가는 처마 밑에서 말없이 끼니를 때우는 노인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가장 먼저 고개를 든 것은 옥순이었습니다. 아들을 단번에 알아본 그녀의 얼굴은 아주 짧은 순간 예전의 그 따뜻한 빛으로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내 굳어졌고 거의 경계하는 듯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준서야, 느여의 목소리는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윤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을 보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발을 쥔 손의 힘이 잠깐 더 세워졌다가 다시 풀렸을 뿐이었습니다. 준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말보다 몸으로 먼저 부모님께 고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무릎을 꺾었습니다. 두 손을 앞에 짚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큰 절을 올렸습니다. 수년 만의 귀양, 수년 만의 대면이었습니다. 뒤에서 채령도 무릎을 꺾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절은 빠르고 얕았습니다. 마당의 흙바닥에 닿지 않으려는 듯 손끝만 살짝 내려놓는 절이었습니다. 윤택은 아들의 큰 절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소자 왔습니다. 준서의 목소리는 문장을 채 끝맺기도 전에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채령이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옥순의 시선이 짧게 채령의 손 위에 멋물다 거두어졌습니다. 그것은 길지 않은 순간이었지만 준서는 그 짧은 정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집 안은 어두웠습니다. 묵은 습기와 오래된 나무 냄새, 꺼진 지 오래된 부뚜막에 재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준서는 부엌 쪽으로 들어섰습니다. 친 나무 밥상 하나, 짝이 맞지 않는 당석 2개, 문이 반쯤 열린 낡은 찬장 안에는 사발 몇 개가 위태롭게 쌓여 있었습니다. 부뚜막 위에는 금이 간 노쇠솥과 흰 헝겊에 쌓인 딱딱하게 굳은 두부 반모가 전부였습니다. 가만히 자루를 들어보니 겨만 남아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채령이 부뚜막 옆 물두멍 곁에 서서 찬장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까? 혹시 은자를 전달하던 사람이 중간에 떼어먹은 건 아닐까요? 제가 한양으로 돌아가는 즉시 알아보겠습니다. 옥수는 채령의 말을 듣는 동안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준서는 채령의 말에서 틀린 구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완벽한 매끄러움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짜인 것은 이렇게 결이 고르지 않은 법이었습니다. 저녁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준서가 장터에서 사온 고기와 채소며 나물거리를 마당에 내려놓자 옥수는 한동안 그 보따리를 바라보다 말없이 보따리를 들고 부뚜막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 꺼져 있던 부뚜막에 다시 불을 지피는 소리가 났습니다. 솥이 끓기 시작했고 잊고 살았던 밥 냄새가 집 안으로 번졌습니다.
채령은 안채 쪽으로 물러나며 몸종에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몸종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조용히 주막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녁 내내 채령은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윤택과 준서는 먼저 밥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자마자 멈추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며칠 동안 드신 양보다 더 많은 밥을 한 끼에 드시는 듯 했습니다. 그 손에서 말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채령은 먼 길에 지쳐 입맛이 없다며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준서의 눈에 들어온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채령이 밥상에 앉은 내내 옥순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밥상을 차린 사람의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는 모늘이 아주 작은 이상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함은 준서의 뒷목을 조용히 건드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 윤택이 방으로 드시고 채령이 마당으로 나가자 준서는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 남았습니다. 어린 시절처럼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마침내 옥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해였다. 그녀가 붓두막 옆 물두멍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편지를 한 통 썼단다. 네 아버지 몸이 편찮으시다는 것을 알려야 했고 겨울이 오기 전에 지붕을 손봐야 한다는 것도 말해야 했고. 준서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소자는 아무 편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옥수는 그 대답에 전혀 놀라지 않은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안다.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옥수는 아치마에 손을 닦으며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왜냐면 닿지 않은 게 처음이 아니었으니까. 준서는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밤엔 그냥 쉬어라. 시간이 필요한 일들이 있는 법이야. 날밤 준서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당에서 채령이 몸종에게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내 몸종의 발소리가 살인문 쪽으로 멀어졌습니다. 그 서늘하고 조용한 움직임이 이 깊은 밤과 기묘하게 잘 어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준서는 어머니 맞은편에 앉아 숭늉을 마셨습니다. 어머니, 준서가 빈 대접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닿지 않은 게 처음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겠습니다. 옥수는 말없이 일어나 찬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나무 괴짝 하나를 꺼내 준서 앞에 놓았습니다. 직접 보아라. 준서가 괴짝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이는 옥순, 수신이는 한양의 준서. 그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편지들이었습니다. 봉투 귀퉁이마다 살짝 뜯겼다 다시 붙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봉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준서는 봉투를 뜯어 편지를 읽었습니다. 어떤 편지에는 아버지가 가슴 통증으로 사흘을 자리에 누우셨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편지에는 아버지 생신에 잠시 내려올 수 있겠느냐는 애타는 간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떨리는 글씨체로 쓰인 마지막 편지에는 아가야, 네가 너무 보고 싶구나 라는 한 줄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준서가 물었습니다. 채령이 알려준 한양 상단 앞으로 편지를 보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받을 사람이 없다는 말과 함께 되돌아오더구나. 봉투에는 누군가 뜯었다 다시 붙인 자국까지 남아 있었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옥순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쓰기만 하고 붙이지 못한 것들도 있단다. 괴짝 속에 같이 있어. 준서는 괴짝 안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깊숙이 접혀 있는 편지들이 몇 장 더 있었습니다. 봉투조차 없이 종이만 접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닿기를 포기한 말들이었습니다. 때 안채 마루 쪽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로 채령이 부엌 문지방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나무 괴짝과 흩어진 편지들, 그리고 준서의 얼굴 사이를 빠르게 오갔습니다. 문지방을 짚고 있던 채령의 손끝이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평온함이 한꺼풀 벗겨지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이내 차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좋은 아침이군요. 준서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채령의 얼굴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앉으시오, 채령.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채령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접을 들어 숭늉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여유로운 동작이 오히려 준서의 눈을 예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준서가 편지들에 대해 묻자 채령은 고개를 조용히 저었습니다. 서방님, 어머님께서 연로하셔서 기억이 흐려지신 것일 수 있습니다. 먼 길에서는 편지가 중간에 사라지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보낸 은자는 어찌 된 것이오? 준서가 물었습니다. 채령은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야 어느 때부터인가 보부상 쪽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서 어찌 되었는지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한양에 돌아가는 대로 제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준서는 잠시 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채령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숭늉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아주 잠깐 대접 가장자리에서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것을 본 것은 준서분이었습니다. 오후가 시작될 무렵 윤택이 준서를 불렀습니다. 준서야, 이리 와 앉아봐라. 아버지는 담벼락 그늘 밑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서가 빈 방석을 가져와 마주 앉자 윤택은 저 멀리 마당 한켠에 앉아있는 채령의 뒷모습을 한번 확인하고서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장가 들고 처음 얼마간은 다 괜찮았다. 편지도 자주 오고 은자도 제때 오고 소식도 들었지. 그러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모든 게 변하기 시작하더구나.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천천히 차오르는 것처럼 말이다. 처음엔 모르지만 눈치챘을 땐 이미 배가 가라앉고 난 뒤지. 어느 날부터 채령이 전가를 보내왔지. 네가 거래 때문에 거처를 자주 옮기니 앞으로 편지는 한양상단으로 붙이면 자기가 먼저 받아 빠짐없이 전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그 말을 믿고 한양상단으로 편지를 보냈지만 그 뒤로 단 한 통도 내 손에 닿지 않았더구나. 그러면서 채령이 어미한테 전해온 말이 있었지. 네가 상단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니 절대 귀찮게 해선 안 된다고. 이제 막 자리 잡아가는 참이니 시골집 걱정 때문에 발목 잡혀선 안 된다고. 말뿐이 아니었어. 만약 어미가 한양으로 사람을 보내거나 소식을 전하면 네가 상단 주인 눈밖에 나서 자리를 잃게 된다고도 했지. 어미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게지. 그걸 안 믿으면 우리 귀한 아들이 우릴 버리고 까맣게 잊었다는 뜻이 되니까. 네 어미는 그 사실만큼은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거다. 준서는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쩍하고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소자는 단 한 번도 은자를 끊은 적이 없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상단 관리인에게 맡겼습니다. 윤택이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버릴 놈은 아니라고 밀었다. 그렇다면 그 은자가 다 어디로 증발했는지 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겠느냐. 윤택이 거친 손을 아들의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분노에 휘둘리지 마라. 먼저 멀리로 생각해. 신중하게. 그리고 증거를 모아라. 옥순이 그 긴 세월 동안 혼자 사귄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첫 해 추석, 채령에게서 전갈이 왔습니다. 준서가 거래처 일로 바빠 이번 추석에는 내려가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옥수는 그 전갈을 받고 마당에 나가 감나무 아래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들어와 제사상을 혼자 차렸습니다. 다음해 추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해에는 전갈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그때부터 추석날 제사상을 차리면서 더 이상 아들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다리면 아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않는 것과 있는 것은 달랐습니다. 옥수는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한양에서 밥은 먹는지, 몸은 성한지, 잠은 충분히 자는지, 그것이 밤마다 그녀의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윤택은 그런 아내를 보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속내를 드러내는 것을 모르는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감나무 아래 홀로 앉아 한양 쪽을 바라보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준서의 생신날이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인지 그저 앉아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유택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준서가 방으로 들어가려 했을 때 유택의 방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아버지는 낡은 두루마기 자락을 무릎에 깔고 붓을 쥐고 앉아 계셨습니다. 평생 붓을 자주 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논바티를 하던 손으로 쥐인 붓은 어색했고 획은 군데군데 떨렸습니다. 아버지, 윤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서에게 말없이 그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날짜별로 기록된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해, 어느 달, 은자를 받은 날, 어느 달, 받은 은자가 평소보다 줄어든 날, 어느 달, 은자가 오지 않은 날, 보부상이 마지막으로 찾아온 날, 채령이 보낸 전갈의 내용과 날짜, 그리고 어미가 편지를 붙였으나 돌아온 날. 글씨는 떨렸지만 날짜는 정확했습니다. 단 하루도 잊지 않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종이 맨 아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생신날, 감나무 아래 앉아 한양 쪽을 바라보았다. 준서는 그 종이를 오랫동안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 한 장이 수년간의 침묵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날밤 준서는 방에 홀로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채령이 직접 은자를 받아갔다면, 그 은자가 감나무골까지 오지 않았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갔는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준서는 상단 관리인에게 보낼 서찰을 썼습니다. 지난 수년간 자신이 맡긴 은자의 출납 내역을 상세히 적어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채령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준서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채령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서의 발소리가 살인문 밖으로 사라지는 것을 들으며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채령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뒤 상단에서 심부름꾼이 도착했습니다. 관리인이 직접 정리해보낸 은자 출납 장부였습니다. 내역은 명확했습니다. 준서가 매달 맡긴 은자는 단 한 달도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부 끝에는
관리인의 짧은 메모가 덧붙어 있었습니다. 혼례 뒤 2해 동안은 보부상에게 은자를 맡겨 어르신 댁으로 직접 보내왔습니다. 뒤로도 은자는 매달 같은 보부상에게 건넸으나 보부상은 마님께서 서방님의 뜻이라며 대신 받아가셨다고 보고했습니다. 관리인은 그 내용을 장부 끝에 빠짐없이 적어두었습니다. 준서는 상단의 장부와 부모님의 기록을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상단의 장부에는 매달 빠짐없이 나가는 자가 적혀 있었지만 부모님의 기록에는 어느 해부터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다 끝내 완전히 끊긴 것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두 정부 사이에서 사라진 것은 은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말없이 드신 식은 밥이었고 어머니가 붙이지 못한 편지였으며 두 노인이 감나무 아래에서 아들을 기다린 날들이었습니다. 준서는 장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며칠 전부터 거처를 수소문하던 보부상을 마침내 읍내 저작거리에서 찾아냈습니다. 몇 해 전까지 감나무골로 정기적으로 물건을 들고 다니던 행상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이름을 듣자 낯빛이 흔들렸습니다. 준서는 노인을 조용한 주막 한 켠으로 데려가 앉히고 술 한 잔을 권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맡긴 은자를 부모님께 직접 전달해 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노인은 한참 동안 술잔만 바라보았습니다. 소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2해는 어르신 탱으로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양에서 마님께서 소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서방님께서 앞으로 은자를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셨다며 어르신들께서는 살림 형편을 남에게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니 더는 집까지 찾아가지 말라고 했지요. 소인은 서방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어르신 댁에서 아무런 안부가 오지 않아 이상하다 여겼습니다. 한 번은 직접 찾아가 보았지만 집이 너무 쓸쓸했고 괜한 일에 끼어드는 것이 두려워 발길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소인의 죄입니다. 준서는 노인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어르신, 마님이 받아가신 은자가 어디로 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노인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소인이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만 마님이 은자를 받아가던 날이면 며칠 뒤 한양 외곽 쪽으로 향하는 짐꾼이 주막 앞을 지나가곤 했습니다. 마님의 몸종이 따라가는 것을 소인이 한두 번 목격했습니다. 그것이 채령의 친정이 있는 쪽이었습니다. 채령이 직접 은자를 받아가기 시작한 것은 혼례를 올린 지 2해가 지난 뒤였습니다. 그녀는 감나무골을 오가던 보부상을 찾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서방님이 보내시는 은자는 제가 대신 받아 믿을 만한 사람 편에 전하겠습니다. 먼 시골길에 낯선 사람이 드나들면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십니다. 보부상은 그것이 준서의 뜻이라는 채령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안주인이 직접 나서겠다고 하니 오히려 안전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채령은 처음 몇 달은 받은 은자 전부를 감나무골로 보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채령의 친정 오라버니가 찾아왔습니다. 장사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빚쟁이가 들이닥친다고 했습니다. 채령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감나무골로 가야 할 은자에서 조금만 떼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늙은 2사람이 한 달에 그 많은 돈을 다 쓸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습갱이 되었습니다. 1번 손을 대고 나니 멈추는 것보다 더 많은 은자를 떼어내는 쪽이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 겨울 채령은
감나무골로 가는 은자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많은 것이 쌓여 있었습니다. 되돌리려면 모든 것을 고백해야 했고, 고백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채령은 덮기로 했습니다. 덮기 위해서는 감나무골에서 오는 소식을 막아야 했습니다. 상단으로 편지가 도착하면 채령이 먼저 바다 봉투를 열어보았고, 준서에게 보여서는 안 될 편지는 받을 사람이 없다는 말과 함께 감나무골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준서가 부모님께 편지를 보내려 하면 자신이 믿을 만한 보부상 편에 직접 전하겠다며 받아두었고, 그 편지들은 감나무골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간혹 준서가 부모님의 안부를 물으면 어르신들이 편찮으셔서 글을 쓸 형편이 아니라고 둘러댔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기에 준서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채령을 깊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령이 쌓아놓은 겹겹의 장막 안에서 윤택과 옥수는 조금씩 세상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한편 채령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읍내를 드나들고 상단에서 심부름꾼이 오는 것을 그녀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채령이 준서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상단 일도 오래 비울 수 없지 않습니까? 준서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더 있을 것이요. 채령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언가를 알아보고 계신 겁니까?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채령은 더 묻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몸종이 살인문을 빠져나와 읍내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을 준서는 우연히 보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채령은 더는 시댁에 머물 수 없다며 몸종과 함께 마을어기 주막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겉으로는 한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준서가 무엇을 알아냈는지 살피며 자신만의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그런 채령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다음 날 이씨 문중 종장을 찾아갔습니다. 종장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른으로 문중의 크고 작은 일을 맡아 처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준서는 모든 것을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의 나무 괴짝 속 돌아온 편지들, 상단의 장부, 보부상, 노인의 증언, 그리고 아버지가 직접 쓴 기록지. 종장은 긴 수염을 쓸어내리며 묵묵히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창밖의 감나무를 한참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닷새 후 종중 회의를 열겠소. 증거와 증인을 모두 데려오시오. 단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오.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게 두시오. 주막으로 거처를 옮긴 첫날 밤 몸종은 채령이 도장장이에게 가짜 도장을 맡기며 일이 어긋나면 모든 죄를 몸종에게 뒤집어 씌우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날 낮에는 옥순이 남은 누룽지 조각을 윤택의 사발에 몰래 더 얹어주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모신 주인을 거스르는 것이 두려웠지만 줄인 노인들에게까지 죄를 덮어 씌우는 것을 보고도 침묵한다면 자신 역시 같은 죄를 짓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회의를 하루 앞둔 밤 준서는 채련이 묵는 주막에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은 몸종이 며칠 동안 읍내를 오갔고 낯선 사내 하나가 묵직한 보따리를 들고 채련의 방을 드나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내는 읍내에서 도장을 파는 자였습니다. 주막을 나오려던 준서 앞에 채령의 몸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몸종은 품속을 꼭 눌러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가짜 도장을 파괴하셨습니다. 도장은 지금 제게 있습니다. 내일 대천에서
제가 직접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그 말만 남긴 채 몸종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준서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종중 회의가 열리는 날 아침, 준서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윤택은 방에서 옷을 갖추어 입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나서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한 일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수년간 침묵 속에서 꿰눌러온 아버지 자신의 일이기도 했습니다. 종중 어른들이 종가의 대청에 모였습니다. 준서가 자리를 잡고 앉았고 윤택과 옥순도 아들 곁에 나란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잠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채령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는 먼 친척벌 되는 노인 한 명이 따라와 있었고 그 손에는 문서 한 묶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채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어르신 내외분이 매달 은자를 받으셨다고 적힌 수령문기입니다. 저는 보부상을 통해 은자를 빠짐없이 보내드렸고 두 분은 매번 직접 받으셨습니다. 여기 찍힌 도장이 그 증거입니다. 만약 은자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다면 중간에서 빼돌린 것은 보부상이지 제가 아닙니다. 종중 어른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윤택의 얼굴이 굳었고 옥순의 눈은 문기 위에 도장을 응시했습니다. 준서는 문서들을 건네받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도장의 획은 낯설었고 찍힌 자리도 어색했습니다. 더구나 여러 해에 걸쳐 작성되었다는 수령문기들의 먹빛이 지나치게 고르고 선명했습니다. 이 도장은 부모님 것이 아닙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채령은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두 분이 직접 찍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몇몇 종중 어른들이 수령문기를 돌려보며 낮게 수군거렸습니다. 도장이 선명한 데다 준서가 내놓은 장부만으로는 채령이 은자를 가로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때 윤택이 품에서 낡은 기록지를 꺼내 대청 한가운데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늙어 손은 떨려도 은자를 받은 날과 구문 날까지 잊은 것은 아니오. 윤택의 낮은 목소리에 대청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부부상 노인이 대청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종중 어른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은자를 빼돌린 적 없습니다. 마님께서 한양에서 직접 소인을 찾아오시어 이후부터는 본인이 받아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소인은 그 말을 따라 마님께 직접 드렸습니다. 채령이 즉각 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방님께 은자를 받고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대청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종장이 양쪽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채령은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대청 바깥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지방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채령을 오랫동안 곁에서 모셔온 몸종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도장 하나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더 이상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수령 문기에 찍힌 도장은 마님께서 특별히 새로 파기하신 것입니다. 소인이 직접 도장장이에게 심부름을 다녀왔습니다. 어르신 내외분의 진짜 도장이 아닙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상단으로 보내신 편지가 도착하면 먼저 가져오라 하셨고 서방님께는 보이지 말고 받을 사람이 없다는 말과 함께 되돌려 보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님이 받으신 은자가 어디로 갔는지도
소인은 알고 있습니다. 마님의 친정 쪽 빚을 갚는 데 쓰였고 마님 오라버니의 장사 미천이 되었습니다. 소인이 직접 심부름을 다닌 일이니 거짓말이 아닙니다. 채령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통제되지 않는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종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채령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채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종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짜 도장으로 문기를 꾸민 것은 기망이고 남편이 부모에게 보내라 맡긴 은자를 사사로이 쓴 것은 도둑질이요. 채령과 그 친정에서 받아 쓴 은자는 모두 토해내게 하고 채령은 오늘부로 이씨 집안에서 내쳐 친가로 돌려보내겠어. 위조문기와 가짜 도장은 관아에 넘겨 법도에 따라 다스리게 할 것이며 도장을 파준 자 역시 함께 조사받게 할 것이오. 대청하니 고요해졌습니다. 채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준서를 보지 않았습니다. 옥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채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저도 서방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저 가난한 뿌리만 끊어내면 서방님이 더 높이 오를 줄 알았습니다. 옥수는 채령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은 사람의 뿌리를 자르는 것이 아니다. 굶기지도 않는 법이다. 채령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채령은 홀로 대청을 나갔습니다. 몸종은 그 자리에 남아 종중 어른들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기다리던 가마가 채령만 태운 채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준서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일어서서 아버지 곁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준서가 낮게 불렀습니다. 소자는 은자만 보내면 자식 노릇을 다 한 줄 알았습니다. 직접 찾아뵙지 않은 죄는 소자에게 있습니다. 윤택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잠시 감나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한마디를 내놓았습니다. 잘못을 안 사람이 돌아왔으면 됐다. 준서가 처음 감나무고를 떠나 한양으로 올라간 것은 20살을 간 넘긴 해였습니다. 그때 옥수는 살인문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아들이 길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준서는 그날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걸음을 멈출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양에서의 첫 몇 해는 어려웠습니다. 상단의 말단으로 시작해 하나하나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령을 만났고 채령의 단단함이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준서가 스스로에게 하지 않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부모님께 마음을 다해 소식을 전했는가? 매달 은자를 보내는 것으로 자식의 도리를 다했다고 여긴 것은 아닌가? 감나무골에 돌아온 뒤 그 질문이 준서를 가장 오래 붙들었습니다. 채령의 잘못만으로 준서, 자신의 잘못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채령이 없었더라도 준서가 이렇게 오래 발길을 끊었을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날 저녁 세 식구가 오랜만에 한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옥순이 차린 밥상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준서는 밥을 먹다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옥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엔 다 지나가고 나아질 줄 알았다. 네가 많이 힘들고 바쁜 시기라 그렇겠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겠지 믿었어. 그러다
나중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지만 무서웠단다. 준서야, 무엇이 무서우셨습니까? 내가 만약 내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는다면 너는 네 아내와 네 부모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을 테니까. 네가 누굴 선택할지 모른다는 게 두려웠어. 그녀가 잠시 숨을 고르며 덧붙였습니다. 자식에게 그런 잔인한 선택을 강요하는 건 어미가 할 짓이 못 된다. 준서는 내면의 거대한 둑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된 흙담이 모래아이처럼 스르르 허물어지는 것처럼. 어머니. 그는 단어를 채 끝맺지도 못한 채 목이 메었습니다. 옥순이 밥상 너머로 큰 손을 뻗어 준서의 손을 감쌌습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열병을 앓을 때 그를 붙잡아주던 손, 그의 눈물을 닦아주던 손이었습니다. 울지 마라. 그녀가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 곁에 있지 않느냐. 소자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을. 잃은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네가 잘못을 알고 돌아왔으니 남은 날까지 잃을 필요는 없지 않으냐. 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옥수는 그의 손을 감싼 채 아들이 마음껏 울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윤택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가에도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종중 회의가 끝난 날 밤, 준서는 아버지의 방문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유택이 편히 잠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깊고 고른 숨이었습니다.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드신 것이라고 어머니가 나중에 말해 주었습니다. 준서는 그 숨소리를 오래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이 집이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종장의 판결에 따라 채령의 친가 쪽에서 은자를 돌려받는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준서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유택의 맥을 오래 짚었습니다. 몇 번이나 손목을 바꾸어 살피던 의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기혈이 몹시 쇠했습니다. 이대로 겨울을 넘기면 풍증으로 번질 수 있으니 탕약을 거르지 말고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의원은 처방을 내리고 며칠 뒤 다시 찾아오겠다고 이른 뒤 돌아갔습니다. 준서는 약재를 마련해 아침 저녁으로 다릴 분량과 먹일 때를 큰 글씨로 적어 붓두막 곁에 붙여두었습니다. 돈과 손길이 들어오자 집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솜씨 좋은 목수가 와서 새는 지붕을 수리하고 찬바람이 새어 들어오던 낡은 창틀을 고쳤습니다. 금이 간 솥을 새 것으로 바꾸었고 주저앉은 붓두막도 손을 보았습니다. 준서는 집의 본 모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꼭 필요한 것만 고쳐나갔습니다. 이 집의 정체성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날마다 집을 찾아오는 복덕 안압도 생겼습니다. 수년째 홀로 사는 노인들의 살림을 돌봐주던 여인이었습니다. 처음엔 옥순도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을 빚지는 것처럼 여겨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복덕 안악은 무례하게 선을 넘지 않았고 집안 물건을 만지기 전 항상 허락을 구했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옥수는 그녀를 이름으로 부르며 함께 숭늉을 나눠 마시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수리가 끝난 첫날 저녁, 윤택 앞에는 더 이상 이가 나간 사발과 식은 밥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김이 오르는 흰밥과 따뜻한 국이 새 사발에 담겨 있었습니다. 유택은 숟가락을 들기 전 한동안 밥상을 바라보다가 제 사발을 옥순 쪽으로 조금 밀었습니다.
당신도 더 먹어. 옥수는 그 사발에서 반 숟갈을 덜어 제 그릇에 놓은 뒤 따뜻한 국 한 숟갈을 떠 유태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준서는 서로의 그릇을 먼저 챙기는 두 사람을 보며 자신이 되찾아야 했던 것이 은자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웃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윤택과 30년 지기였던 노인이 지나가다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윤택 곁에 앉았습니다. 두 노인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들판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오랜 친구가 불쑥 말했습니다. 날씨 참 좋다. 윤택이 짧게 대꾸했습니다. 그래, 두 마디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준서의 귀에는 그 짧은 대화가 세상에서 가장 긴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수년의 공백, 수년의 고독, 그리고 다시 찾아온 일상의 온기가 그 두 마디 속에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윤택도 다시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날씨에 대해 툴툴거리거나 마을 씨름 결과를 두고 투덜거리거나 별것 아닌 일에 기분 좋게 혀를 차는 일상적인 불평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준서가 웃어넘기곤 했던 아버지의 그 가벼운 잔소리가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얼마 뒤 준서는 다시 한번 아버지와 단둘이 마당에 앉았습니다. 윤택은 탕약을 마시고 나서 한결 얼굴빛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나무들은 언제부터 저리 구부러진 겁니까? 준서가 물었습니다. 윤택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였다.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겨울마다 허리가 더 굽어갔지. 그래도 부러진 것은 하나도 없더구나. 준서는 그 말을 들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감나무와 아버지가 닮아 있었습니다. 구부러졌지만 부러지지 않은 것. 그것이 이 집이 수년의 세월을 버텨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준서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옥순이 마당에 나와 닭들에게 모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행주 치마를 두르고 멀리 수건을 쓴 채 낡은 바가지에서 곡물을 한 줌 쥐어 흙바닥에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문지방에 기대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지어낸 미소도 예의상 짓는 큰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암울했던 시간 속에서도 묵묵히 곁을 지켜준 저 충직한 생물들을 향해 짓는 아주 작지만 진실된 미소였습니다. 고개를 든 옥순이 아들을 발견하고도 입가에 걸린 미소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숭늉 다 끓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준서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양에 돌아온 이후 처음으로 그의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한양으로 떠나기 전날 오후 세 식구는 나란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의 느릿한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볕이 오래된 흙담 외벽을 따뜻하고 고풍스러운 호박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을 뒤 고갯마루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도시도 흉내낼 수 없는 조화롭고 쓸쓸한 고향의 풍광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윤택이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불쑥 내뱉었습니다. 이 땅은 널 잊지 않는다. 네가 이 땅을 까맣게 잊고 사는 동안에도 말이다.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준서는 부모님을 모시고 앉아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보름에 한 번은 반드시 고향에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복덕안악에게도 계속 집을 살펴달라 부탁하고 의원도 며칠에 한 번씩
아버지의 맥을 짚으러 오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부모님께 보내는 서찰과 은자는 어느 누구의 손에도 맡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같은 비극은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옥수는 아들의 말을 묵묵히 끝까지 들었습니다. 준서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잠시 정적을 지키다 입을 열었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준서야, 우린 널 하루도 기다리지 않은 날이 없었단다. 말은 준서의 심장 가장 깊은 곳, 수년 동안 까닭도 모른 채 텅 비어 있던 그 헛헛한 공간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준서가 한양으로 떠나는 날 아침, 옥순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 부뚜막에 불을 지폈습니다. 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들어오자 옥수는 이미 상을 차려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준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름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옥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녀의 손이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준서는 어머니 앞에서 다시 한번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번 절은 첫날과 달랐습니다. 첫날의 절이 오랜 불효를 고하는 것이었다면 오늘의 절은 앞으로를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보름 뒤에 소자 다시 오겠습니다. 옥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다. 그 두 글자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채령에 대한 마지막 소식이 전해진 것은 한 달 뒤였습니다. 관아의 조사에서 도장자니는 채령의 지시를 받은 몸종의 부탁으로 가짜 도장을 팠다고 시인했고 채령의 친정 오라버니는 빚을 피해 한양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령은 친가로 돌아갔고 이씨 집안에 며느리라는 이름도 지워졌습니다. 되찾은 은자는 유택의 탕약과 집술이 겨울을 날 곡식을 마련하는 데 쓰였습니다. 준서는 채령의 이름을 다시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옥순의 말은 오래 남았습니다. 사랑은 사람의 뿌리를 자르는 것이 아니다. 굶기지도 않는 법이다. 준서는 그 말이 채령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직접 돌아오지 않고 은자만 보내던 자신에게도 향한 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한양으로 떠난 뒤에도 감나무골의 아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매일 닭들에게 모이를 주었고 윤택은 탕약을 마시며 평상에 앉아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두 사람의 밥상이 더 이상 비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복덕안악이 날마다 집을 찾았고 의원도 며칠에 한 번씩 윤택의 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보름에 한 번 감나무골 어귀에 말발곡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옥수는 살인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준서였습니다. 준서는 말에서 내려 어머니 앞에 섰고 두 사람은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부부러졌지만 부러지지 않은 감나무들이 길 양편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